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타인의 해석, 당신이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라는 책을 슬라이드하겠습니다. 저자는 말콤 그레드웰이고요. 다수의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경영 저술가입니다. 신작 타인의 해석은 우리가 그동안 타인을 판단해온 기준을 뒤집으며 낯선 사람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책입니다. 저서로 아웃라이더, 다윗과 골리앗, 티핑포인트, 블링크, 극에는 무엇을 보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속한 분야는 자기계발의 인간관계 일반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인간관계, 인간본성, 사회통념, 상호작용, 소통, 이해, 오류, 오해, 진실, 통찰입니다. 소통과 이해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타인을 파악하는 데 서투른가? 경찰은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고 판사는 죄 지은 사람을 석방합니다. 믿었던 애교가는 타국의 기밀을 팔고 촉망받던 펀드 매니저는 투자자에게 사기를 칩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라임 투자 자산운용 같은 회사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단서를 놓쳐서 피해가 커진 범죄부터 피의자가 뒤바뀐 판결, 죽음을 부른 일상적인 교통 단속까지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안다고 착각해서 비극에 빠진 여러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저지르는 오류를 조목조목 짚은다면 그 이유를 인간 본성과 사회 통념에서 찾아내고 타인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에 대한 최고의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정보국 간부들은 스파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판사들은 피의자를 파악하지 못하며 총리들은 적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의 첫인상과 씨름을 하죠. 사람들은 몇 달씩이나 낯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씨름합니다. 누군가를 한 번만 만나도 씨름하고 낯선 이를 여러 번 만나도 씨름합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가 과연 정직한지 평가하기 위해 씨름합니다. 낯선 이의 됨됨이를 놓고 씨름합니다. 낯선 이의 의도를 놓고 씨름합니다.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해 일단 방어벽을 치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 씨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혼란이 따라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설렁설렁 훑어보고는 다른 사람의 심증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타인에 대해서 안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낯선 일을 판단하는 기회를 덥석 잡아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미묘하고 복잡하며 불가해야 하니까. 하지만 낯선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를 설득할 수 있다면 이런 사실일 것입니다. 낯선 사람은 쉽게 알 수 없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학생을 제대로 맞히는데 우연보다는 훨씬 유능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학생을 제대로 맞추는 데는 우연보다 훨씬 무능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동영상을 살펴보고 진실을 추측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면담 시에 진실을 말하는 이를 잘 알아보고 거짓말을 하는 이를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유명한 인사가 한 거짓말이 얼마나 대중에게 쉽게 추종하게 하는지, 그리고 진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음모를 동원하여 거짓을 진실인 양 호도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뛰어난 형사는 조사 대상자가 거짓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냅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우리의 의심을 압도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는지 물으면 그는 아니라고 말하고 당신은 그를 믿습니다.
당신의 기본값은 남편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에서 조금 불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해도 어떤 식이든지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우연히 남편이 신용카드 청구서에서 여느 때와 다른 호텔 요금을 발견하며 그 청구서와 남편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집을 비운 몇 주와 수상쩍은 전화통화가 결합되어 1개를 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이 탐지됩니다. 리바이는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거짓말을 즉석에서 탐지하는 복잡하고 정확한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즉석에서 탐지하는 복잡하고 정확한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느라 시간을 들이는 것은 아무 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이점은 낯선 이가 진실하다고 가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진실 기본값과 거짓말의 위험 사이의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실하다고 가정하는 게 더 쉽지 않고 그게 쉽지 않나 싶습니다. 이따금 거짓말에 취약해지는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은 효율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조정입니다. 이득은 대단히 크고 그에 비해 비용은 사소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기만을 당합니다. 이는 일처리 비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류가 거짓말을 즉각 탐지하지 못하는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고치가 소아성 장애자라고 가정되면 어떤 부모도 아이가 집 밖에 나가지 않게 할 것이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코치를 받겠다고 자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이 아무리 끔찍한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진실을 기본값으로 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결국 배신으로 끝나는 드문 경우에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비난이 아니라 동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작동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렇기에 동정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투명성은 행동과 태도, 즉 사람들이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그들이 속으로 느끼는 방식에 대한 확실하고 믿을 만한 창을 제공한다는 관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낯선 사람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결정적인 도구 중 두 번째 것입니다. 누구를 알지 못하거나 그와 소통하지 못하거나 그를 제대로 이해할 만한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라는 이야기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보다는 행동이 그 사람을 100% 대변하는 것이죠. 투명성은 일종의 신화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소설을 너무 많이 읽으면서 주워들은 관념인 것이죠. 이런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결핍하면 깜짝 놀라 입이 쩍 벌어지고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계속해서 시츠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분명 참가자들은 자기가 놀람을 느꼈고 그 놀람은 특유의 얼굴 표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추론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추론은 오류였습니다. 나는 이런 착오, 즉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친구들에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의 의미 중 하나는 그의 감정 표현이 얼마나 특이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이에 있는 낯선 사람에 관해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확고하지 않습니다. 아만다 녹스나 제리 샌더스키, KSM에 관한 진실은 우리가 깊숙이 땅을 파면서 열심히 들여다보기만 하면 캐낼 수 있는 어떤 단단하고 반짝거리는 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에 관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밟으면 뭉개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서 두 번째 주의 표시가 나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이해하기
의한 탐색에 실제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실이 전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온전한 진실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수준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올바른 방법은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조심하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런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면 지금까지 내가 묘사한 의리와 논쟁에 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른 교수의 책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심지어 최고의 친밀한 관계인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넘을 수 없는 미세한 벽이 있다고 썼던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나와 일반 타인과의 관계는 말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대할 때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3이 금문고에서 자살 방지 구조물을 설치하면 다리에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식으로 자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살은 결합됩니다. 자살은 이제 결합된다는 거죠. 우리가 낯선 사람과 조우할 때 저지른 첫 번째 오류, 즉 진실을 기본값으로 뒀는 오류와 투명성의 환상은 낯선 사람을 한 개인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무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한 개인으로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오류들에게 또 다른 오류를 덧붙이는데, 이 때문에 낯선 사람과 겪는 문제가 위기로 확대됩니다. 우리는 그 낯선 사람이 움직이는 배경이 되는 맥락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낯선 타인을 한 개인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효율이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시어도어 젤딘의 인생의 발견이란 책에는 우리 삶을 가치가 있고 의대하게 만드는 28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개인 대 개인 관계에서 단 하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즉 통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통계로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하나하나의 조그만 우주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은 한 우주다. 그래서 하나하나 상대를 해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